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게 될 이영표라고 합니다. 이름은 나식죠? 축구선수. 똑같습니다. 제가 원래 공법 강의를 다른 이름으로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 전까지 방문각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름은 다시 본명이 제가 이영표거든요. 그래서 이영표 이름으로 지금 강의를 다시 할 겁니다. 여러분들 공법은 말씀 들어봤나요? 어디 2차만 지금 하신 분 계신가요? 2차만. 자, 아니면 다들 처음 하신가요? 알겠습니다. 자, 1개월 강의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코스가 있기 때문에 1개월은 가장 기초 이론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기초 이론 쪽을 정리할 건데, 기초라 하면 여러분들 사실 공법 자체 또는 부동산 내지 법에 관한 개념들 잘 모르시죠? 그냥 아마 천천하게 갈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시다가 이제 물론 수업 진행 중에 이해가 안 되시거나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럼 이제 쉬는 시간 하시면서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는 기본적으로 OX라든가 확인해가는 그런 자료들은 계속 나갈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정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 다 표 받으셨죠? 그죠? 우리 1개월은 기초, 그리고 이제 3, 4월은 이제 기본 이론, 5월 달부터 심화 이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7월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해 갈 코스인데, 아마 올해 10월 달에 다들 학교 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10월 달에. 혹시나 뭐 내년이나 내후년 잡고 계신 분 있습니까? 올해 웬만하면 올해도 학교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정 과정에 관한 것은 어차피 1개월 문제는 일단 치중해야 볼 겁니다. 여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 정리 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개월 단 욕심내지 마세요. 알겠죠? 뭐 이것저것 막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용어에 치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적인 이론을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겸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기초 이론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오늘 프린트하는 거 있죠?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앞에 우리 부동산 공법이다 라고 하는 이 과목이죠. 시험 과목 자체는 2차 과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1차에 열심히 하시다가 또 2차 과목은 미뤄가지고 내년 하겠다 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2차 과목 중에는 가장 어렵다는 게 공법이죠. 흔히 뭐 공포의 법이다 막 이런 말도 씁니다만은 실제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할 부분들을 정확히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보통 공법을 100점 맞아서 합격하실 용이 있습니까? 어디? 자, 100점 맞으실 분 있나요? 공법 목표가 몇 점이죠, 여러분들? 혹시나 100점 맞고 하신 분들은 공법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꼼꼼하게. 근데 100점이 목표가 아니라면, 근데 보통 100점 안 맞잖아요. 그죠? 몇 점 맞죠, 공법은? 60점? 60에서 65. 보통. 그래서 개수로 따지면 24개에서 26개 정도. 요 정도 출제 맞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답이 공법이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40문제 중에서 일단 목표치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24개 이상을 잡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24개 이상. 24개 맞으면 60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60점 이상은 맞을 수 있고, 또 이게 공부를 할 때 있어서 전체 40문제를 다 만지라고 하면 여러분들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24문제 이상을 맞는다면은 일단 여러분이 공부하기 싫은 대목들은 버리면 됩니다. 알겠죠? 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을 잘 섞어내야 됩니다. 근데 흔히 버리라고 하니까 흔히들 다 버리신 분들이 있어.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다 버려버리면 점수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점들 20개 이상은 일단 맞아야 된다는 그 생각은 뭐냐면 최소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더 추가해가지고 너덟 개만 더 맞으면 충분히 공법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지난번 27회 시험에서 우리 27회 시험에서 마찬가지로 잘 맞으신 분들은 뭐 30개 가까이 맞으신 분도 있고 막 그래요. 알겠죠? 좀 귀신들이 있습니다. 좀 이번 시험이 좀 어렵죠? 지난번 좀 약간 어렵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30개 가까이 맞으신 분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하시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관련돼 가지고 부동산 공법은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를 잠깐 살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공법 자체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공부할 대상이 뭘 가지고 공부하는 거죠?
부동산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부동산을 뭐라고 하죠? 부동산. 자, 우리가 부동산 갖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동산이 아닌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여 산은 여러분들 재산을 때 산이야. 산. 여 동이 뭐죠, 여러분들? 움직이는 것. 이게 움직이는 재산이 아닌 것. 이게 부동산이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죠? 우리가 붙어 있는 것, 정착돼 있는 걸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하고 토지에 정착돼 있는 건축물.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부동산 여러분들 토지 부분하고 우리 건축물 이 두 가지를 부동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산은 여러분들 움직이는 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일반 물건들 있죠? 그건 전부 다 동산이 될 것이고, 자,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축물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토지 쪽에 관심이 좀 많죠? 그죠? 토지 쪽에 관심이 많은데, 이 토지 갖고 있는 가장 기본 특성이 뭘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 국토는 무한정에요? 유한돼 있어요. 유한,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그럼 한정된 토지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이용할 거냐. 이게 이제 하나의 관건이 되겠죠. 그러한 것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토지 쪽이 중심이지만 건축물도 공부해야 될 것이고, 부동산은 이 토지 건축물 일단 이렇게 잡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공법이잖아요. 자,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될 내용 중에 한 가지 고민을 봅니다. 자, 부동산은 대부분 좀 아는데 공법이 뭘 거냐. 그죠? 이제 법이 뭐냐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고민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법을 나누면 공법, 사법으로 구별할 수 있다 하거든요. 그죠? 우리 법이 뭘까요, 여러분들? 그죠? 한마디로 법이 뭐냐면 또 대답하기 어렵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법은 여러분들 간단히 지켜야 되는 규범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거든. 근데 공법이라 하면 뭐죠? 공적 관계에서 정한 법입니다. 그죠? 그럼 공법에 대비된 게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법이 있죠. 자, 사법은 여러분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자, 사법의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들? 민법. 그죠? 여러분들 민법 공부하시죠? 아직 수업 안 들어갔군요. 민법이 사법의 대표법입니다. 그리고 민법만 있는 게 아니라 상법도 있고 그러죠? 네, 대표는 민법. 그러니까 사법은 뭘까요, 여러분들? 사적 관계. 자, 개인과 개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 가까이 볼까요? 그럼 우리가 개인하고 개인 관계. 자, 이 양자 관계를 규율한다는 것은, 자, 개인하고 개인이 돈 거래하기도 하죠.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럼 이때 우리가 채권 관계 형성 나오죠, 채권. 이런 것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민법상의 권리들입니다. 그럼 양자 관계를 정하는 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법을 우리 대표적으로 뭐라고 하죠? 민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법이 가장 대표법이에요, 개인 간의 문제는. 또 개인이 장사도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상행위. 이걸 정하는 법이 상법. 알겠죠? 민법과 상법이 사법의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신 공법은 뭘까요? 공법은 공적 관계란 말의 의미는 여러분 국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 자, 우리 국가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있겠죠? 양자 관계를 정하는 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국가하고 국민 관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우리 국가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그래요. 좀 이따 다 볼 겁니다만은. 그러면 양자 관계를 정하는 일정한 법의 체계도 필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공적 관계를 정하는 법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공법이다. 이런 말 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공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헌법도 있고, 뭐 행정법도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이 부동산에 관련된 공법, 부동산에 관련된 공법, 이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동산에 관련된 공법들은 여러분 대단히 많이 있을 겁니다. 어디 대표적으로 볼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 땅에 있잖아요. 자, 여러분 땅에 있는데 자르고, 일단 여러분들 우리 땅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럼 한정돼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문제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전체가 도시화가 된다 라고 한다면 뭔가 풍족해 보이는 삶이 생각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죠? 전체 도시화되면 그 산업화에서 도시화가 된다 그러면 환경 침해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죠. 또 농사는 어디서 줄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목적 때문에 마음대로 개발을 시키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게 개발을 못하게 막아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이 토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거냐. 자, 효율적으로 이용할 거냐. 자, 이런 문제가 그냥 관건이죠. 아까 말했지만 토지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죠? 뭐 어떻게 이걸 이용할 거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정하는 법이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겠어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국토 전체에 관해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의 체계가 우리 국토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험 과목은 아닙니다만은 국토기본법이라는 큰 법의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법에서 어떻게 토지를 이용해라는 큰 틀을 잡아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없으면, 자, 마을놈들, 우리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었죠? 돈 많죠? 많을 거냐? 지금은 이제 물론 돈이 많아도 그분은 좀 불행해 보이긴 하죠. 어쨌든, 뭐, 자식 이재용이도 뭐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 자, 돈 많으니까 마도 땅을 사고 싶다 해서 우리 땅 다 사버리면 어떻게 되죠? 자, 돈 많으니까 삼성에서 우리 땅 다 살려고 마음먹습니다. 살려고 마음먹어가지고 우리 전라도 땅 다 사버린다는 이야기죠. 돈 더 주고 다 사겠다는데 뭐 돈 많으니까. 그럼 전라도 땅은 삼성 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이 더 많으면 뭐 충청도 땅도 사버릴 것이고, 아니면 서울 다 사버리고, 전국을 삼성이 돈 사버리면 어찌죠? 여러분들 전부 다 자기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땅도 없고 자기 집도 없는 전부 다 우리 말 그대로 임차인이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기본적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정한 땅을 사면 못 사게 제한하는 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도 전부 다 법으로 규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마음대로 못 사게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용을 해야 될 체계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 알겠죠? 그걸 법으로 규제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공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규제를 하기 위해서 법으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히 하면 이 부동산은 한정돼 있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 이용할 거냐. 그것을 법으로 규제하겠다. 그러한 것들을 부동산 공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공적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동산 공법들은 현재의 시험 과목으로는 6대 법이 있죠. 6개 법. 그래서 현재 법이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여러분 보세요. 6개. 자, 이 법을 공부하는데 2차 과목에 나와 있는 부동산 공법은 6개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법이 뭔 나오죠, 여러분들?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오죠. 자, 줄여서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국계법. 자, 국계법.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하나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뭐 있죠, 여러분들? 도시개발법이 있죠? 도계법. 자, 이렇게 이제 부르면 앞으로 도시개발법. 이렇게 이해하세요. 도시개발법. 자, 또 한 가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나오죠. 자, 그것은 다시 줄여서 말하면 도정법. 자, 물론 이제 부르는 것은 뭐 여러분들 뭐 각자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부를 거니까, 앞으로 도정법 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자, 도계법 하면 도시개발법. 알겠죠? 그리고 이제 국계법 하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네, 이렇게 줄임말로 이렇게 이제 부릅시다. 자, 또 한 가지 있다면 일반적으로 농지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건축법이 있죠. 자, 그리고 주택법. 자, 여러분들 이렇게 총해서 6개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아까 국토기본법이나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시험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요. 전체 이제 법이 있고 거기서 이제 각 세부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6대 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 법은 여러분 크게 틀로 나누면 위에 4가지는 무엇에 관한 법이죠? 자, 위에 4가지는 여러분들 토지 등에 관한 토지. 알겠죠? 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규율하는 법들입니다. 이게 국토, 알겠죠? 도시개발,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그리고 농지, 알겠죠? 전부 토지고요. 자, 이 2개는 뭐죠? 건축과 주택은 건축물. 그래서 이제 크게 건축물에 관한 대표 법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법은 토지에 관한 법 대표적인 것 4가지, 또 건축물에 관한 법에 관한 대표적인 것 2가지. 알겠죠? 그래서 총 6개 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6개 법에 가지고 총해서 몇 문제 출제되죠? 40문제. 40문제. 그러면 보시면,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일 출제가 많이 되죠? 이게 대표법입니다. 그래서 국계법은 여러분 몇 문제 출제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써놨죠? 몇 문제?
12문제. 그죠? 그러면 40문제 중에서 12문제가 나오니까 일단은 국계법이 대장법이야. 알겠습니까? 대장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가장 대표법입니다. 대표법이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2문제. 그럼 여러분들 말대로 우리가 목표치가, 만약에 목표치가 24개라고 한다면, 물론 24개 이상입니다. 더 정확하면 26개, 27개를 맞아야 되는데 24개라 본다면 국계법만 다 맞아도 수월하죠. 나머지 2개씩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론상 그래. 12개 다 맞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거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졌기 때문에 12문제 보시면 되었고요. 자, 그리고 도계법하고 도정법은 몇 문제씩 나오죠? 자, 그래서 6문제씩 나옵니다. 6문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공부하신 분도 있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이 건축법이나 외울 게 많거든. 그래서 버려버리고 이 3개만 아주 집중해가지고 20개 넘겨버리겠다. 물론 이제 가능하긴 합니다. 가능한데 워낙 문제 자체가 지엽적인 게 나오고 막 그러다 보면 다 맞기가 어렵겠죠. 우리가 진짜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잖아요. 12개, 6개, 6개. 이 3번만 다 맞아버리면 나머지는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는 힘들고 또 여러분이 어차피 중개 업무 해야 되겠죠. 중개 업무 하려면 나머지 법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어차피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개업을 볼 때 우리 중개업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부동산 공법도 공부를 많이 해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어차피 학교에 가시고도 공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법 공부도 또 실무 공부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업무 볼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면 24개예요. 자, 농지법이 여러분 가장 가볍죠? 농지법 몇 문제죠? 2문제. 그냥 농지법 부분은 여러분들 아마 수업 중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간단하게 치고 넘어갈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올 부분만 잠깐 보고 농지법은 제일 가볍게 봅니다. 2문제 나오니까. 일단 시험법이 제일 낫죠. 자, 우리 건축법은 몇 문제 나옵니까, 여러분들? 자, 주택법도 7문제. 자, 그래서 총에서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0문제. 자, 근데 이 40문제들 다 맞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또 공부하다 보면 이 공법 공부가 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까다롭다고 또 사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안 해본 내용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합격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 각자 목표치를 한번 잡아볼까요? 자, 보통 목표치를 본다면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일단 국토객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은 12문제. 이건 최대한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유 불문하고 많이 하고 우리 수업 진도도 우리 8주 중에 아마 국계법이 한 3주 정도를 차지할 겁니다. 좀 더 가면 4주 가까이도 차지한 것이 국계법이에요. 초반에는 국계법 범위를 더 훨씬 더 넓게 잡고 들어갈 겁니다. 저 뒷부분 아마 3월 때 좀 더 자세히 하더라도 국계법은 1, 2월 달에도 한 4주 가까이를 잡고 일단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가장 기본법이고 대표법입니다. 출제도 가장 많이 되고 있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무조건 또 알아야 되는데. 어차피 나중에 업무 볼 때는 중개 업무 볼 때 용도 지역이나 지국 용도 구역을 모르고는 중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알아야 될 법이기 때문에 중요한 법입니다. 대신 이제 올해는 국계법 내용이 좀 줄었어요.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제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난번까지 토지거래 허가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만 토지거래 허가제가 여기서 빠져나갔어요. 나가면 중개법으로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은 공부량이 좀 줄긴 줄었어요. 물론 한 부분 줄었긴 했지만 그것도 큽니다. 어쨌든 근데 이 국계법은 중요한 법이고 무조건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못해도 여러분이 맞을 수 있는 점수는 8개 이상은 맞으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8개 이상은. 자, 물론 8개, 이제 목표치만 딱 이룰 수만 있으면 여러분 간단히 합격해요. 알겠죠? 이제 목표치 이루기가 좀 힘들어서 그러지. 근데 8개는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제되는 부분들이 거의 반복되거든요. 반복되는 부분들을 자꾸 정리를 잘 하시면 최소한도 7, 8개는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나머지 좀 벗어나는 것은 어쩌죠? 여러분 시험 공부들 한번 해보셨죠? 우리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가 공부한 부분에서 좀 벗어난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죠. 나올 수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별 수 없어요. 마음 비우고 찍어야지. 그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긴 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일단은 하시면 8개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도계법이나 도정법은요. 여기도 물론 많이 맞으면 좋지만 기본적으로도 4개
이상씩은 맞으면 됩니다. 알겠죠? 한 서너 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 잡으면 3개 맞을 수 있고 또 운 좋으면 5개도 나올 수 있고 물론 6개 다 맞으면 최상이고 그죠? 근데 일단은 4개 정도씩은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얼른 여기까지만 봐도 몇 문제가 가능하죠? 16문제가 나올 수 있죠. 8개, 4개, 4개. 알겠죠? 이 3법에서 16개 이상 정도는 나와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가장 대표적인 국계법, 도계법, 도정법. 그리고 이제 가능한 게 이제 우리 공부할 때 하나씩 살펴드리겠습니다만은 뭐 도계나 도정 같은 것은 주로 절차 내용이기 때문에 절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16개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농지법은 여러분 이건 뭐 대부분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요건 몇 개 나올 부분들 농업진흥지나 우리 보존산지 관련된 몇 개만 딱 정해가지고 공부하시면 충분해. 그래서 여기는 1개 정도를 일단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1개. 자, 그리고 여기 건축이나 주택법은 여러분 둘 다 공이 4개에서 5개. 알겠죠? 요 정도 잡으시면 돼. 요 정도.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연합이 16개에다가 벌써 25개 그리고 그러니까 21개, 22개. 그러면 부족한가요? 자, 보시면 여기 10개잖아요. 10개. 그럼 26개, 27개 나오죠. 8개씩 잡으면 25개. 그죠? 그럼 여러분들 목표치가 못해도 25개도 27개 맞으면 일단 만족인가요? 어때요? 그럼 더 말 수 있어요? 없어요? 더 말 수 있으면 더 좋고 일단은 더 24개 이상은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맞을 수만 있다면 25개에서 27개는 가능하겠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저하고 이제 같이 하시면서 아마 중요한 부분들 잡아서 공부하다 보면 충분히 이것은 나올 수 있어.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나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제 여러분 처음 들으신 분들은 뭐 국계법인지 도계법인지 뭐 잘 안 들어오죠? 무슨 말씀인지. 어차피 이제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 공부 자체가 한 번 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최소한도 뭐 1년간 우리 커리큘럼에 해가지고 계속 반복을 시킬 거니까 중요한 것들 반복하시고 이렇게 해가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것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거기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자, 뿌리들 첫 페이지 한번 봅니다. 부동산 공법 해가지고 일단 부동산 개념은 토지하고 건축물이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었고 공법은 국가하고 국민 간의 관계. 다시 말할 것처럼 공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공법. 자, 사법은 뭐라겠죠?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개인 간의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그럼 공법은 여러분 헌법이든 행정법이든 형법, 소송법 등이 있는데 행정법이다 밑줄 거는 거 뭐냐면 부동산 공법은 행정법 영역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우리 행정법 영역에 부동산 공법이 있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전공이 행정법입니다만은 일반적 공법이 행정법의 일 내용이에요. 전부 다 개개 행정법들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법들이요. 그래서 이것들이 있고. 자, 사법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겠죠? 민법하고 상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험 과목에 구성해놨죠? 토지하고 건축물 출제 빈도는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처음에 할 때 우리가 뭐 하는지 뭐가 중요한지 이거 잘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해가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업 중에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겠지만 전체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부분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출제가 잘 되고 거기에 일단 초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충분히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국계법은 12문제, 도계법, 도정법은 6문제, 농지법은 2문제, 그리고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7문제씩.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구성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밑에 특성에 관한 문제를 잠깐 설명드리고 우리 법의 체계나 우리 행정조직의 체계 아마 기초적인 거 잠깐 잡아드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자, 우리 부동산 공법의 특성 해가지고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이 법을 한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처럼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규제한다겠죠. 규제. 자, 규제는 간단히 하겠어 아까 제가 삼성 이건희 회장이라도 우리나라 땅 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게 규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내지는 중국에 대부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땅 다 사버리면 우리는 자기 땅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규제를 해가는 법, 규제. 자, 그래서 부동산법의 특징은 첫 번째 뭐 나오죠? 규제법적 성격이 내 말 나오죠. 예, 규제한다는 말의 의미. 예, 규제한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여러 가지 성격이 있겠지만 자, 규제법이라고 할 때 여러분 가질 수 있는 기본 특징은 뭔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제한한다고 그러죠? 나중에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제한 등을 있습니다. 제한 등.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개발제한구역 들어보셨죠? 그린벨트. 그럼 개발제한구역 땅은 내가 돈이 많아도 건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나요? 그게 못 짓는 이야기예요. 개발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마음대로 못하게 규제한다는 이야기죠. 여러 가지 제한 등을 하는 법이다. 이게 규제하는 법이다. 이게 우리 부동산공법의 기본적 특징. 자, 두 번째는 계획법적 성격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것도 하나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요 용어들을 완벽하게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이것들이 앞으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규제, 계획,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의미로 들으세요. 자, 계획법적 성격이다. 자, 이 말의 의미도 뭐죠? 아까 말처럼 규제를 한다는 이야기죠. 아까 규제한다는 의미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개발제한구역 말씀드렸죠? 그린벨트. 그럼 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려면 우리 시장 등 예를 들어서 자기 기분 내킨 대로 막 지정해버릴까요? 개발제한구역을 시장 등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오늘 기분 좋으니까 그냥 이쪽에 개발제한구역 풀어주겠다. 다음 날은 막 지정하겠다.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려면 계획을 짜야도 안 짜야 돼요. 다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규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계획이 이제 우리 앞으로 공부해야 될 도시계획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도시계획들이 전부 다 있다는 겁니다. 그 계획 등에 의해 가지고 규제라는 거지 무조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계획의 내용이 뭐냐? 이런 걸 전부 다 법으로 정해야 되겠어? 안 정해야 되겠어요? 법으로 정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계획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공법은 계획법적 성격이 나와서 계획에 관한 내용들을 다 정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잡아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부할 겁니다. 자, 또 세 번째 부동산공법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뭐 나오죠? 공용부담적 성격이라는 말 나오죠. 자, 이 표현도 여러분 지금 조금 견식해 놓으시고 앞으로 이제 또 반복해서 나올 용어들이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공용부담적 성격입니다. 어디 공용부담이 뭘까요, 여러분들? 공용부담. 용어는 그대로 풀으시면 됩니다. 용어는 앞으로 이제 제가 용어 설명 주로 이제 아마 특히 일요일 달은 용어 설명 더 많이 치중할 건데, 자, 공용부담이 뭘까요? 공적으로 사용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공적 용도죠. 공적인 용도로 부담은 뭘까요? 여러분 느끼는 부담. 알겠죠? 우리 부담 준다고 그러죠? 똑같아. 부담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게 공적인 목적으로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부담을 봐볼까요? 자, 사람에게 주면 우리 뭐라 그러죠? 인적 공용부담이라고 합니다. 또 물건에게 주면 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용부담은 크게 인적 공용부담하고 물적, 사람에게 주는 것하고 재산에게 주는 것, 크게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적 부담은 뭐뭐 나옵니까? 대표적으로 쓰는 게 뭐죠, 여러분들? 부담금이라고 나오죠. 부담금, 또 부역, 노역, 현품, 물품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역, 노역이나 현품, 물품은 거의 안 쓰입니다. 알겠죠? 부담금은 여러분 쓰여. 우리 과목 공부하다 보면 이제 부담금이라는 용어를 또 강의에 나오거든요. 이 부담금 일단 이렇게 한번 이해 한번 해봅시다. 자, 볼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렇게 산골 있습니다. 산골 있고, 자, 여기에 뭐 집이 한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한 10채 정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만약에 도로를 뚫는다는 이야기죠. 자, 도로가 세워진다는 이야기요. 그럼 여러분들 도로 세우려면 여기 비용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도로 이제 공사하려면 비용 들겠죠. 자, 근데 이 도로를 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이익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 마을 주민들 이익을 봐요, 안 봐요? 당연히 보죠. 자, 여러분 여기 도로가 딱 뚫리는 순간 이 마을의 주민들 땅값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그죠. 부자 됐죠, 갑자기. 그죠. 오지해가지고 도로도 없는 상황인데 도로가 뚫림에 따라서 이 도로가 또 이래서 뭐 4차선 이상 도로가 뚫렸다면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땅값이 오른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이익만 보면 안 되겠죠. 도로 공사하는데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주민들에게 다시 말하면
자, 이익을 본 자에게, 수익자에게, 이익을 본 사람에게 이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수익자 부담금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일정 비용의 부담을 부담시키는 거예요. 돈 내란 이야기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수익자 부담금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만약에 도로를 공사하는데 여기에 누군가가 도로를 파손시켰어. 도로 파손시키면 도로 보수공사 해야 되겠죠. 도로 보수공사할 때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럼 그 도로를 파손시킨 사람한테 비용을 부담시켜야 되겠죠. 그죠? 이제 이것을 뭐 손상자 부담금 뭐 이런 말도 씁니다. 알겠죠? 또 원인을 정할 때 원인자 부담금 이런 말도 쓰기도 하고, 손상자 또는 원인자 부담금, 자, 표현은 이런 말 쓰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건 전부 다 부담금이에요. 사람에게 돈을 부과하는 거. 알겠죠? 이게 부담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담금은 지금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역하고 노역은 여러분 지금은 없어진 제도죠. 거의 없죠. 그죠? 자, 노역은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노역.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강주도 과거에 뭐 강주천하고 막 그럴 때 집집마다 삽 들고 나오라게, 집집마다. 알겠죠? 삽 들고 나와서 공사 좀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뭐죠? 노무를 제공해라. 이게 노역이에요, 노역. 알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새마을 운동이 없어지고 막, 그러니까 뭐 삽 들고 나와서 일하라면 나올까요, 누가? 안 나오겠죠? 근데 옛날도 나가면 주로 이제 어린애들 주로 나와가지고 집에서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나가서 일하는 게 바로 노역. 자, 부역은 뭐냐면, 일 안 할 거면 돈 1,000원씩 내라. 알겠죠? 일 하든지 아니면 돈 내든지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부역이고, 노역은 일만 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은 이 제도는 이제 다 없어요. 알겠죠? 지금 이것은 뭐 일단 제도상으로만 옛날에 있었던 거지 지금 활용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여러분들 현품하고 물품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이것도 지금은 없기 때문에 뭐 쓸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 자, 물품이 뭐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왕들한테 진상한다는 말 들어봤나요? 그죠? 우리 강조 같으면 말해서 무동산 수박 진상해야 되겠죠. 물건으로 제공한 데서 물품. 알겠죠? 물건으로 하면 물품. 만약에 못 내면 돈으로 내야 된다. 이게 바로 뭐죠? 현품. 현품은 물건 내든지 돈 내든지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알겠습니까? 이런 제도들이 과거에 인적 부담이라는 것이 있었어. 지금 이제 다 없어지고 그냥 부담금만 지금은 좀 남아 있습니다. 부담금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물적인 부담이 우리가 이제 공부받을 내용은 직결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물적 부담이 이제 우리 또 공법에서 공부받을 핵심적 내용입니다. 물건에 대해서 공적인 목적으로 부담을 준다는 이야기야. 알겠죠? 그러면 자, 이 물적 부담은 크게 4가지가 나오죠. 대표적인 4가지입니다. 보시면 자, 공용 제한이라는 거 있죠. 또 공용 수용, 또 공용 환지, 공용 환권. 알겠습니까? 4가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보는 내용들입니다. 공용 제한, 공용 수용, 공용 환지, 공용 환권입니다. 이 공용 제한은 여러분들 수용도 마찬가지고 환지, 환권 다 우리 공부할 내용이 나옵니다. 공부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이제. 알겠습니다. 해야 될 내용들이고, 일단 의미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개념만 놓고 갖다 해볼까요? 이것만 놓고 일단 여기를 보면 공용 제한. 일단 공용은 공공의 용도, 공적인 목적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모두를 위한 겁니다. 모두를 위해서. 제한은 뭘까? 제한은 그죠? 못하게 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 생각하면 됩니다. 그 구역은 개발이 제한돼. 제한된다 말은 개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개발이 안 된다는 말이 오면은 건축물 막 지을 수 있다, 없다? 도로 막 뚫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걸 제한시키는 그것을 공용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 개념만. 자, 공용 수용은. 자, 수용이 뭐죠? 여러분들 수용? 많이 들어봤죠? 수용. 근데 뭐냐고 물으면 항상 어렵죠? 아, 그래. 우리 학생들도 맞아. 대부분 다 뭐냐고 물으면 어려운데 수용이 몇 개 수용이요? 간단히 하면 수용은 소유권을 뺏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뺏어가는 거.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앞에 우리 땅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 땅이 있습니다. 쭉 있는데 요 지역에 말 그대로 요 지역에 뭐 원자력 단지가 들어온다.
알겠습니까? 뭐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여기를 공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각 땅 소유자들 있겠죠. 땅 소유자들 A든 B든 C든 D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땅을 공적인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자, 땅 소유자들은 땅을 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소유자들은 땅을 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자기 땅이야. 그냥 살고 있어. 근데 우리 국가 등이 원자력 단지를 건설한대요. 이 땅이 부지가 좋대요. 우리 사드 설정은 사드 부지 딱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반발하겠죠. 나 땅 안 팔 건데? 팔 이유가 없는데? 반발하겠죠. 그럼 이 땅이 필요한데 국가 등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땅이 필요한데 처음에는 꼬시겠죠. 그죠? 꼬시는 협상하겠죠. 협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현 시가가 얼마인데 얼마 더 줄 테니까 팔아 가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정하겠죠. 그러면 요 중에는 일부는 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부는 안 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계속 안 팔고 있으면 단지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 나옵니까? 국가의 기본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겠죠. 그러면 이것을 강제적으로, 잘 보세요.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박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강제로 뺏는 겁니다, 강제로. 강제로 빼려면 법에 근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법에 근거 있어요. 그래서 법으로 다 정해놓은 겁니다. 이게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딱 정해놓은 겁니다. 강제로 소유권을 뺏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냥 소유권 뺏어가고 돈 안 주면 될까요? 그죠? 다 돈 줘야겠죠? 근데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보상금. 이 보상금이 보통들 기본적인 산정된 금액, 우리 이제 공시가로 들어봤죠? 거기에 의해 가지고 이제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마디로 팔기 싫은 사람을 강제로 팔기 위해서 땅을 뺏어가는 거. 이게 소유권을 뺏어가는 거. 이거 뭐라고? 수용입니다. 이 수용은 당연히 공적인 목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전부 다 공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내가 내 개인 별장을 지으려고 땅을 수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알겠죠? 사적인 목적은 안 된다니까. 항상 공용 수용이기 때문에 공적인 목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공적 목적에 의해서 재산권을 강제로 뺏는 것. 이건 우리가 수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용 수용은 이렇게 일단 잡아두시고. 알겠죠? 수용. 자, 환지는 뭘까요, 여러분들? 환지. 용어들 좀 익숙한다면 환지. 한문. 교환할 때 환. 이 지는 땅지. 토지를 바꿔주는 겁니다. 토지를 교환시켜준다는 이야기. 알겠습니까? 환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도계법에서 공부할 겁니다만은 여러분 도시개발법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뭐죠? 어디? 잠깐만 쓰면 우리 도계법, 도시개발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개발, 재개발, 재건축 앞으로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발이라는 게 뭘까요? 개발이라는 것이. 개발. 그죠. 일종의 간단히 말해서 신도시를 만들어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출한 것이 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은 말로 신도시를 개설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신도시. 그럼 신도시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일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이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낙후된 지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길도 제대로 없어. 알겠죠? 그리고 말 그대로 뭐 경계도 불분명하고 토지 등의 현황이 불분명하고 여기에는 공공시설도 없어. 공공시설 또는 동사무도 없고 뭐 없다는 이야기죠. 이 지역은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 지역을 말 그대로 공사하는 거죠. 개발, 신도시 만드는 거니까. 여기를 공사하는 겁니다. 공사해서 어떻게?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딱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는 이제 공공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딱 위치도 만들어주고. 알겠습니까? 이 지역을 공사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공사해가지고.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봐볼까요? 자, 여기서 땅 소유자들 있겠죠? A든 B든 C든 D든 있겠죠? 소유자 있습니다. 그럼 이 공사를 이 위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때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간단히 말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우리 시행자라는 국가 등이 요 땅을 다 사버릴 수 있겠죠? 다 사가지고 공사해서 분양해 줄 수 있겠죠? 사가지고 분양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까 살려면 협상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응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죠? 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땅 주인인데 팔으라고 하면 일단 느낌이 어찌죠? 돈이 되겠다 생각하면 일단 버티겠어 안 버티겠어요? 버티겠지. 알바끼라고 들어봤죠? 아 나는 안 팔아. 이럴 수 있잖아요. 좀 더 받으려고 또 이제 기본 심리니까. 그러면 계속 협상해도 안 되면 이제는 무슨 문제 나오죠? 땅을 강제로 뺏어야 돼 안 뺏어야 돼요? 그냥 수용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말처럼 이렇게 공사할 때 방식이 수용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 있어. 수용을 한다는 말은 어쨌든 다 소유권을 사는 겁니다. 보상금 주든 뭐 협상금도 다 사가지고 나중에 공사한 다음에 분양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도로도 반듯반듯 뚫었으니까. 알겠죠? 이게 분양하는 것이 기본적 방식이고. 또 한 가지 방식이 뭐냐면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그러니까 환지는 뭐냐면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위치죠. C가 있다면 이 C에게 땅을 주는 거죠. 여기 D 위치면 D에게 땅을 주는 겁니다. 공사한 땅을 줍니다. 말 그대로. 이 공사를 쭉 해가지고 이 위에다 땅을 공사한 거니까. 그래서 보통 그 위치에다가 있는 땅을 그대로 보통 해주는 거. 우리가 적응한지라 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그 위치로 바꿔주겠죠. 자기 땅 여기인데 갑자기 C 보고 여기 가져가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위치에 땅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땅으로 교환해 주는 것을 환지라 그래요. 환지. 땅으로 교환해 준 것. 근데 문제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땅으로 교환할 때, 자, C가, 자, 요 땅의 면적이 예를 들어 사람들, 우리 평으로까지 60평이나 합시다. 60평. 근데 요 공사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요 도로도 뚫고 하다 보니까 땅이 좀 넓어지겠어요? 좀 땅이 줄겠어요? 좀 줄겠죠. 아무래도 도로도 만들고 요 공공시설 부지도 빼고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이 C는 40평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C는 손해봤을까요? 어떻게 한번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자, C는 60평 땅을 가졌는데 40평 땅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C 생각에는 20평 손해봤죠? 그럼 20평 더 주라고 하면 될까요? 그죠. 40평도 많이 받은 겁니다. 이거 아마 조정이 들어갈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자, 이 개발되기 전의 땅값하고 개발된 이후 땅값은 엄청난 차이 나겠죠. 알겠습니까? 땅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금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액에서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나중에 돈으로 조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많이 가져간 사람은 토해를 해야 되겠죠. 좀 적게 받은 사람은 좀 받아야겠죠. 이렇게 그냥 땅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청산 과정을 거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바꿔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환지. 환지는 한마디로 땅을 교환해준다. 땅을 교환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환지. 자, 그리고 환고는 여러분, 의미는 뭐죠? 권리를 바꿔줘.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가 다시 말해서 도시개발법은 신도시지만, 자,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있죠? 한번 도정법이거든? 자, 도정법은 여러분, 자, 보시면 이 도정법에서는 정비 사업을 공부하거든요. 자, 정비 사업은 6대 정비 사업이 있는데, 자, 그 중에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도 여기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게 전부 다 이 도정법에 들어갈 공부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은 말 그대로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봐. 재개발, 다시 개발한다는 이야기죠. 재건축, 다시 건축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여기는 한마디로 구도시를 어쩝니까? 구도시를 고치는 겁니다. 알겠죠? 개발하고 건축하는 건 구도시를 개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비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도시 개발은 신도시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신도시. 신도시 만들려면 여기를 싸그리 치죠? 일단 밀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밀어버리고 싹 공사하는 겁니다. 이게 개발이에요, 개발.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고치는 겁니다, 맞죠? 알겠죠? 구도를 고치는 거예요, 고쳐. 대신 고칠 때 재건축은 건축물에 초점이 있겠죠. 간단히 건축물 초점에서 다시 건축물을 합니다. 그럼 여기는 재건축 대상은 일단 건축물이 노후되거나 아주 불량하겠죠. 그걸 다시 지어야 되겠죠. 이걸 재건축 생각하시면 되고. 재개발은 여러분들 건축물만 안 좋겠어요? 아니면 지금 이제 전기 안 도는 데는 거의 없죠. 근데 뭐 상하수도 시설이 안 좋거나 도로가 좀 안 뚫렸거나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도로 내지는 상하수도 시설 전기 막 해야 되겠죠. 우리 흔히 해서 기반 시설 같은 거.
이런 것도 해야 되겠죠. 그런 걸 해서 여러분들 뭐죠? 재개발. 재개발은 그 지역의 시설 등이나 건축물 등 전부 다 바꾼 내지는 개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도정법이에요, 도정법. 이게 이제 정비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환권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환지는 토지만 바꾸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집이 있습니다. 자, 낡은 집들이야, 낡은 집들. 근데 이것을 해가지고 멋있게 지어서 바꿔줍니다. 알겠죠? 이 A라는 집 소유자에게 B로 바꿔주는 거죠. 바꿔줘. 자, 바꿔줄 때 권리뿐만이 아니라 물건 등까지 같이 바꿔줘. 한마디로 입체적인 교환입니다. 야, 이것을 우리가 환권으로 보시면 돼. 환지는 땅만 바꿔주기 때문에 평면적, 수평적이거든. 근데 환권은 권리 등 건물들까지도 교환이 되기 때문에 입체적인 교환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환지는 토지를 교환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환권은 권리 등을 바꿔주는 거, 변환시켜 주는 겁니다. 알겠죠? 환권은 권리 등을 바꿔주는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공용 환권. 그래서 환지는 주로 우리 개발 사업에서 주로 나오고, 환권은 우리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보통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도정법도 공부할 것이고 도계법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한, 수용, 환지, 환권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보는 게 여러분들 이 공용 제한이에요. 이제 앞으로 국계법에서 공부를 계속해야 될 게 공용 제한입니다. 그 내용이 제일 많죠. 공용 제한이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용 제한의 종류를 보시면 거기 1페이지에 제일 밑에 써 있죠. 자, 계획 제한도 있고 보존 제한, 곡물 제한, 사용 제한, 사업 제한. 여러분 이 종류 4가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5가지 외울 필요는 없고 일단 의미만 잡아두시면 자,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 앞으로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같은 거 공부하거든요.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관리계획은 우리 강주시다. 강주광역시에 도로가 부족할 수도 있고 학교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일정한 이제 화장 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고 있겠죠. 그런 걸 여러분 세워야 되겠죠. 만들 거 아니에요. 만들려면 시장이 마음대로 만들어 계획을 짜야 돼요. 계획을 짜는 겁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이제 수립될 겁니다. 계획이 수립이 되면 자, 여기에 의해 가지고 아까 말처럼 일정한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내 입장에서 내 땅인데 계획이 발표돼 가지고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저는 일단 손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내 땅이야, 내 땅이고 내가 그 땅을 그냥 소유한 게 아니라 개발할 목적이었겠죠. 건물도 지으려는데 지금은 돈이 없어. 좀 더 벌어서 건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땅이 뭘로 묶여버렸다?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였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손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일정한 제한을 받겠죠. 그게 제한이요, 제한 받는 겁니다. 손해 본 부분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손실보상무제 논의를 할 수 있겠죠. 논의할 뿐이지 이제 되고 안 되고 그 다음에요. 일단은 손해를 봤습니다. 이것은 뭘로 인한 손해죠? 계획을 세워서 나오는 제한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한다? 계획 제한이라고 합니다. 계획 제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또 한 가지. 아까 여기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국가 등이 이 땅에다가 원자력 단지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원자력 단지 건설하면 국가 등이 그냥 지정할까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하남 쪽에 산업단지 있잖아요. 산업단지를 아무 생각 없이 지정했을까요? 아니면 다 조사할까요? 조사하겠죠. 자, 조사하려면 그때 당시에 요 땅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측량도 하고 다 하겠죠. 그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A는 왜 내 땅 줘서 측량해요? 모독에 맞고 싶은데 법에 근거 있다 없다? 있다. 법에 의해서 측량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내 땅을 마음대로 사용을 못 하잖아요. 일단 측량하는 동안은 그 부분 땅을 사용하지 못하죠. 자, 그것을 뭐라고 하죠? 사용 제한. 이런 식이야, 이런 식. 그래서 이렇게 제한받는 겁니다. 제한받는 것을 공용 제한이다. 일단 이렇게만 잡아두세요. 제한. 자, 아까 수용은 뭐라 했죠? 수용은 강제로 소유권을 뺏어가는 거. 알겠죠? 수용은 강제 소유권 뺏어가는 것. 자, 공용 환지는 뭐라고요? 토지를 바꿔주는 것. 알겠죠? 환권은 뭐라고요? 권리 등을 바꿔주는 것. 이해됩니까? 앞으로 이제 공부 다 해야 될 것들이에요. 인적 부담도 일단 우리 부담금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이건 우리 공용 부담이에요.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 공용 부담은 사람한테는 인적 부담, 또 물건에게는 물적 부담. 자, 물적 부담은 그게 네 가지. 공용 제한, 공용 제한은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 알겠죠? 또 공용 수용은 소유권을 뺏어가는 거. 강제로 뺏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환지는 땅을 바꿔주는 거. 환권은 권리 등을 바꿔주는 거. 그럼 아까 말처럼 우리 개발법, 도계법은 주로 수용도 있고 환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환지는 주로 도계법에서 공부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 도정법에서는 뭘 건다고 재개발 재건축 가서는 환권의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죠? 입체적인 교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권 방식을 나중에 도정법에서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공용 제한은 우리 계획 제한이 대표적인 거니까 이게 바로 우리 국계법이야. 우리 바로 공부할 내용들. 국계법에 의해서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 같은 거 수립이 되면 거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제한을 받는 겁니다. 알겠죠? 그걸 계획 제한. 즉 공용 제한 대표적인 계획 제한이거든. 알겠습니까? 공용 제한. 네 가지는 앞으로 공부할 기본적 내용이다. 부동산 공법은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규제법 성격 띄고 있고 또 계획법 그리고 공용 부담적 성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기본적인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구체적인 법의 체계라든가 조직 체계는 여러분 아마 10분 쉬었다가 할 거니까요. 어디 목소리 잘 들립니까,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죠.